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번에 한번 출연하신 장달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예. 평가가 괜찮으신 것 같아서 예. 잘하시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이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요. 그간에 이제 한국의 좌파 진영의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자기 혐오라고 해야 되나? 자기 학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 베트남에 전에 파병된 한국군들이 베트남 민간인 양민을 학살했다. 예. 뭐 대체로 베트남 쪽에서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한국이 마치 양심적인 척하면서 좌파들이 그걸 파헤쳐서 이제 그 문제를 소송으로까지 국가 배상 소송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다. 예. 그리고 민변 등이 개입되고 좌파 단체들이 개입되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내일 1, 2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부에서는 이게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주장의 이제 배경, 경과 등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장 변호사님, 예. 이 문제를 오래 지금 연구를 해 오셨죠? 뭐 연구까지 하기 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그 관련된 자료를 예. 수집하고 또 검토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 베트남 전 학살을 갖다가 주장하는 배경에는 한국군이 당시에 베트남에 마치 이제 베트남의 당시 월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의 일종의 하수인처럼 이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학살이 통제되지 않은 채 일어났다. 이런 어떤 주장하에 마치 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용병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좌파들이 이제 당시 베트남 공산당인 월명과 똑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심지어는 지금 그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뭐 베트남 그러니까 남베트남이죠. 남월남이 무너진 것을 보고 뭐 희열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각이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이 돼서 수많은 우리 목숨을 잃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폄하하고 매도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제 이 파월 한국군이 이 지금 가서 싸웠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군에게 그 당시에 원조와 국방 등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을 빼면 이제 한국의 방위가 어려워지니까 뭐 가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의 시점으로 60년대 중반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군이 갔는데 이제 학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이제 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게 전쟁이라 전쟁 영화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라지지만 이 부수적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상대방 적을 죽이는 것 외에 전쟁을 하다가 생기는 우발적인 사고 또 뭐 거기에 통제되지 않는 병사의 또 뭐 일종의 뭐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사고 치는 놈이 꼭 있듯이 사고부터 아니면 뭐 전쟁이 이르는 참상에 의해서 뭐 돌아버려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2차 대전,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현대 전쟁의 모든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가 없이 좋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전쟁을 마무리 지은 예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뭐. 거의 없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비이성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이 베트남 전쟁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북베트남의 북베트남 정권의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베트공들이 예. 심지어는 월남 지역에서도 암약하면서 민간인으로 위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자살 예. 폭탄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군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으로 가장한 베트공에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 베트남전은 월명이 이제 소수의 지휘부를 내리보내고 뒤엔 다 검증이 됐잖아요. 예. 현대에 와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 자체의 저항 세력인 베트콩.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벨기에 조직인 척하지만 사실상 베트콩은 월명의 베트민의 지휘를 받는 그렇죠. 이제 예. 이 비정규군이라고 비정규군 게릴라 예. 부대죠. 예. 그래서 전선이 뭐 17도선을 가지고 남북 전쟁에 하는 게 아니라 전후방이 예,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과 게릴라와 군인의 구별이 안 되는 없는 거죠. 예. 심지어 뭐 미국 대사관도 공격받고 뭐 사이공 시내에서도 뭐 이 미군이나 한국군이 가는 어떤 바에서 폭탄이 터지고 하는 상황에서 전선이 규정되지 않은 복합적인 최초의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라는 거는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한국과 지금 베트남 사이에 이제 수교도 하고 하면서 역사적 정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지금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이 세력들이 그 국방부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19년 4월 4일 날 이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103명의 어떤 이름으로 해서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제 그 진상 규명, 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국방부 그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회신한 거에 따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국방부의 공식 기록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러한 진상 규명은 베트남 정부와 합동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먼저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 정부가 이게 또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과연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이것이 뭐 어떻게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이 도이무이 정책이라 해가 90년대 이후에 개방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게 개방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트남 전체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상당하죠. 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실속도 없는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양국 간의 자극을 만들거나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문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그러니까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2월 달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호치민 묘소에 헌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과를 합니다. 그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우리 뭐 한국군 파병을 얘기하는 거겠죠. 본의 아니게 베트남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그때 다시 또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면서 또 사과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23일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참전과 관련된 포괄적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 그런 희생자가 나온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정권은 그런 공개적인
그런 사과를 한 셈이죠. 자, 그걸 한 번만 하면 되지. 한국에서 보면 꼭 철도로 날이 돌아오면 예, 예. 매번 과거사에 사과라고 요구하고 있는 5.18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짓을 베트남에 가서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정작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지나간 과거 예. 사회에 있어서 괜히 또 어떤 민족 간 갈등, 또 예. 국가 간에 어떤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 뭐 지금 한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현실에서 그게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제 실리적인 예. 그 입장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예. 어떻게 되는 게 이 좌파 정권은 예. 꼭 이 과거 지향적이 되는지 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 예. 이제 월남전에 가서 보면 한국군이 월남에 가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예,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대민 사업을 예. 굉장히 잘했다. 예, 예.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음. 한국군들은 베트남에 가서 뭐 대민 봉사도 많이 했고 잘한다. 예,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많이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군이 사실은 미군이 뭐 크게 헬리콥터 지원이나 이런 이 화력 지원도 별로 안 하고 한국군을 내팽개치고 너네들이 그 알아서 지켜라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해도 예. 한국군이 좀 잘 싸웠다. 예. 또 저 전쟁 70년대 넘어가게 되면 미군은 전반적으로 지상군에서 빠지고 미군이 떠난 이후에도 한국군이 한 1년 반 이상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3년에 이제 예. 최종으로 철군했죠. 예, 그러니까 미군이 70년대 초반부터 다 예, 철수할 예, 때도 예. 한국군이 따로 혼자 남아서 예. 또 베트남에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한국군이 잘 싸웠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가 잘 싸웠다고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잘 싸우고 그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건 뭐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마을들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뭐 작전상에서 뭐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히려 그 마을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 말아달라, 있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 그대로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대민 지원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예.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이제 예. 그런 기록이 다 예,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많이 예.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자기 나라의 내부 전쟁에 참가했다면 그러면 거꾸로 미국에서 만약에 바라봤을 때 한국 전쟁 때 뭐 북한이 먼저 내려왔느냐, 뭐 한국이 먼저 갔느냐고 좌파들은 그것도 의문이지만은 좌우간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미군이 왜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해가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법적으로 이제 이 월남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 있던 이 호치민 세력과 이제 프랑스 간에 이제 이렇게 했다가 휴전을 맺고 빠지면서 프랑스 빠지고 당시 이제 동서 냉전 시대에서 미국은 그렇다고 프랑스가 빠졌다고 베트남을 이렇게 호치민한테 다 넘겨주면 호치민이 민족주의라 하지만은 결국은 공산당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치민이 결국은 베트남 전체를 먹어버리면 옆에 있는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부터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안 그래도 그때는 뭐 공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요. 아시아 전체가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될까 우려해서 미군이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신생 그 남측의 베트남의 이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민족적인 부분도 복잡하고 남베트남이 그다음에 또 그 뭐 종교 성녀나 그 또 가톨릭 세력도 복잡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남베트남이 국가로서 정체성이 좀 원래 약했잖아요. 상당히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이 정말 약했죠. 그러니까 원래 남베트남이라는 게 국가가 아니라 하노이가 이 베트남 민족의 이 수도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싸움이 복잡해지고 동서냉전 시대의 개입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시각으로 봐서 남의 나라의 다툼에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북한의 침략이 동서냉전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그때 당시에 관련된 그 문헌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파병을 하게 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런 거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아시아 전반에 미칠 것이다. 한국도 또 북한이 맞습니다. 쳐내려올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6.25 전쟁 때도 우리도 도움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보은이라고 그럴까? 그거지만 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그렇죠. 6.25 때 열심히 싸웠고요. 74년까지인가 한국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태국군이 있다가 제일 늦게 이 태국군이 철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군으로 태국군이 70년대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러면 태국군은 왜 한국에 참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블록끼리의 전쟁에서는 그 블록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 전쟁에도 어쨌든 다 공산권과 서방 이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시각을 그렇게 지금 좌파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 봅니다. 그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 그 어차피 베트남 전쟁에서는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또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침략자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북베트남이거든요. 그렇죠. 남베트남이 뭐 북으로 쳐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용병이니 뭐 이렇게 매도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유럽에서 이제 나토가 있었고 바르사바 조약군이 있듯이 아시아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일한 분단국인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서로 간에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 그냥 다들 생각도 안 한 이 사건을 민간인 학살 부분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게요. 사실 제가 아까 1998년 1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고 그 사과를 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관한 사업을 벌이는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걔네들이 그걸 딱 캐치하는 거죠. 위안부처럼. 그래서 지금 이게 조직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좋습니다. 한배 평화재단. 한배. 네,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생긴 건 199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2017년에 2월 15일에 재단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활동은 이제 1999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슨 뭐 그 피해자 보상 지원, 그다음에 진상 규명, 그다음에 이거 뭐 국제적인 뭐 그 저기 진상 규명 이런 거를 지금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안부처럼 동상. 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안부 동상을 만든 그 작가 2명이 베트남 피에타라고 하는 그 동상을 만들어서 한국과 베트남에 또 그것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를 쭉 이제 이런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20대죠.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그 만료가 되는데 20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 있죠. 그 사람이 올 2월 달에 이 베트남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 한배 평화재단 등 이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면서 뭐 진상 규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최근에 4월 21일 날은 이 민변에 이 베트남 TF가 있습니다. 그 소속 변호사들이 이 응우 옌티 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이죠, 나이 많은. 이 사람을 대리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이 1968년 2월 12일 날 한창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 해병대 있죠. 해병대가 이 베트남의 폭림마을에서 그 무고한 양미를 수십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응우
티탄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사실 그 이러한 학살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이전에 1999년 아까 제가 한배평화재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어떤 또 그 언론 활동이 있었느냐? 바로 1999년 5월 6일자에 한겨레 21에 이 베트남 학살을 르포 형식으로 이 기사를 작성한 제가 그때 본 것 같습니다. 이 구수정이라는 당시 호치민 대학을 다녔고 사회 활동보러 가는 이 사람이 그 학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전 지역을 돌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 뭐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것을 한겨레 20일에 이제 게재하면서 좌파 내에서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자, 위안부 문제가 이 한미일 삼각 구도의 동맹 구도에서 이제 일본을 떨어내기 위한 축인 것처럼 이 문제도 이제 이 운동권 꾼들이 사업거리를 찾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베트남 문제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국군의 비도덕성 또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해외 참전의 비도덕성 등을 부각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좌파들의 도덕적 우위 이제 자위죠 자기들끼리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끄집어냈다. 이러면서 또 베트남이 결국은 이렇게 해방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는 이 한국의 이 운동권들 좌파 친북 운동권들의 또 어떤 지적 만족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된 한국군의 도덕성 문제 또 그리고 한국군의 이 어떤 이 본질적인 잘못 이런 것들은 또 북한이 한국군을 해체하는 부분에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용도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는 아주 그 기본 바탕에는 이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겠죠. 역사적 정통성. 그래서 그러한 종북 성향을 제가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배평화재단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른바 종북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한배평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강우일 신부라고 제주도 강정마을 그다음에 탈핵 탈원전 이거를 또 하는 운동에서 또 전면에 나서는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이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생각의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조직의 속성상 위안부 문제가 이제 이 90년대 초반에 처음에는 좀 순수한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한국의 이 친북 반일 세력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지금 오늘날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처럼 변질되었듯이 그렇죠. 이 문제도 이제 조직적으로 한국의 그런 집단 운동꾼들이 이제 다 달라붙어서 사업화를 했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정의기억연대 그 윤미향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또 활동 그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요. 참 근데 또 지원도 하고 금전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 미국의 베트남전 영화를 보면 뭐 양민 학살이나 부수적 피해가 없는 그런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베트남전의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민간인 피해자들한테 인정하거나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공식적으로 뭐 한 건 없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런 거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전에 한국만 간 게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다 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나라들 중에 지금 뭐 학살이 어떻고 저떻고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럼 이건 따지고 보면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 지금 위안부 피해를 조사해서 아베한테 지속적으로 마치 말이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보상을 해주라고 하고 변호사들이 와서 또 설치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 위안부 모델로도 가고 있어요. 조직 만들고 이런 뭐 피해자 불러와서 기자회견하고 소송 제기하고 특별법 발의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움직이면 그거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마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게 좀 정도를 벗어났다거나 초점이 잘못 놓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왜 거기에 돈통이 도는가? 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뒤로 빠지고 운동꾼들이 설치되는가? 출세하려고 하는가? 이런 비판을 그동안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이게 성역화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이제 비판이 할 수 없게 돼버리면서 저래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조금만 나누면 이제 성역화돼가 맞습니다. 베트남 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도 아닌 놈이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수구 꼴통이고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역사를 성찰할 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아무도 비판에 안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까지 그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베트남 찬종 동호회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관련 행사했을 때 조금 뭐 앞에 나가서 뭐 반대하는 시위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우리 민간인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국방부나 군인들도 이 문제에서 정권이 바뀌면 소극적이 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특히 이게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그런 모습이 더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이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게 국방부도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이것이 걱정되는 게 오히려 확 돌아서서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이들과 같이 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군대가 똥별들만 있어가지고 거의 자신들의 명예나 군인은 명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이 명분하고 명예를 빼놓으면 군인이 뭘로 먹고 삽니까? 전쟁까지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조직이 명분 없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참전을 해서 갔던 부분이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걸 보냈던 조직은 그때 국방부하고 지금 국방부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금도 거기에 국방부는 적어도 그건 아니다. 우리 명예에 대한 훼손이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눈치만 실실 보고 있죠. 당시에 월남 파병 사령관을 했던 최명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군인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 통솔도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작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와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또 증언론에 의하면 이 최명신 그 소장이 아주 강하게 저거 해서 무슨 뭐 미군의 어떤 뭐 지휘를 받지 않고 우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인가 베트남전에 관한 책을 서점에 가서 뒤져가 딱 한 권 있더만요. 베트남전에 대한 책 한 권 사서 제가 읽어보고 베트남전의 참전 과정이나 또 이후의 쭉 과정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베트남 참전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한국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마치 군은 갔다 왔으니까 그만이고 나중에 적화됐으니까 마치 진전쟁에 갔다 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월명이 이 승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도우다가 뭐 갔다 아니면 뭐 미국의 용병이다 이런 부분에 또 움츠러져 있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참 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매우 잘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여기서 더 밀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이 저쪽에 정부 좌파 이쪽에 이러한 선동 공세에 좀 저희도 이제 좀 조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선동 이거 사실이 아닌 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분명하게 밝히고 그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에 좀 관심을 물론 뭐 지금 다른 이슈도 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또 황 소장님에게 또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예, 저도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방송은 안 했습니다만은 몇 번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학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얘네들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공인된 기관에서 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지금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 학살 지역 조사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평화재단에서 이렇게 한 거에 보면 총 전체 희생자가 4,4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국군이 가서 그냥 학살,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피해를 당한 학살을 사람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까? 뭐 꽝남성, 광흥 아이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명이에요? 4,435명이 전체 희생자를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2,578명으로 얘네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전부 그냥 편향적인 사람의 구술 또는 진술, 그들의 주장, 주장이지. 어떠한 부분도 이 과학적이거나 입증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혹시 뭐 다른 또 이제 이후의 방송에서 만약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의 주장 근거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뭐 베트남 거기에 뭐 한국군 증오비가 뭐 이렇게 세워졌다 뭐 그러면서 뭐 그 증오비를 또 뭐 근거로 돼요. 근데 그 증오비에 어떤 사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해 군인으로 묘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옆에 그 휘장이라고 그러나 이 부대를 상징하는 그게 우리의 국군이 아니라 그때 남베트남군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사실 왜곡, 사실 오도의 주장도 있는 거죠. 보통 보면 뭐 영화에 보면 학살하면 기껏해야 한 2-30명 이렇게 학살인데 그러면 한국군이 4,435명을 죽였다면 학살 현장이 200군데가 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나오면 몇 수십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가는 데마다 그냥 총질해서 베트남 양민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면 이제 그런 거죠. 참 기가 찬 이거요. 반드시 이 사람들 이거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지. 이대로 용납하거나 배상을 한다거나 우리 스스로가요. 자기 역사에 대해서 자학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일부 장달령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한국 좌파가 이제 거리를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을 잡아가지고 떠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